천자를 도와 적나라를 치다가 도망온 채나라 군사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문이 퍼졌다. 요즘 진나라는 말이 아니라되 공자타는 태자를 죽이고 위에 올랐으나 백성이 그를 미워한다더군. 최우는 이 소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아봤다. 과연 진나라 민심은 소란했다. 이에 최구는 진나라를 습격하러 갔다. 이 무슨 까닭일까? 죽은 진앙공에겐 한 서자가 있었다. 이름을 약이라 했다. 그런데 그 약은 바로 최우의 여동생인 채이의 소생이었다. 그러니까 약은 최우의 외생질벌이었다. 진과 채가 주한왕을 따라 적나라를 치러 갔을 때였다. 진나라에선 대부 백원제가 대장이 되어갔고 채나라에선 최우의 동생 채계가 장수가 되어갔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 만났다. 자연 채계는 백원제에게 그간 진나라 사정을 묻게 되었다. 진나라 백원제가 길이 탄식한다. 타가 비록 임금자를 뺏었지만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으니 어찌하리요. 또 타는 매우 사냥하기를 좋아하오. 늘 미복으로 교회에 나가 짐승들 뒤나 쫓아다닐 뿐 나란 일은 돌보지를 않소. 장차 우리나라에 변이 일어날 것만 같소. 채계가 묻는다. 그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타를 죽여버리지 않소? 백원제가 한숨을 내쉰다. 누군들 그런 생각이야 왜 없겠소. 힘이 없으니 한이지요. 이윽고 주한장이 적나라를 치다가 소득 없이 패하자 채병과 진병도 다 본국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최우는 전쟁에서 돌아온 동생 채계를 불렀다. 요새 진나라가 소란하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참말인지. 채계는 형님인 최우에게 백원제로부터 들은 말을 아랬다. 최우가 중을 내며 소리친다. 진나라 태자 문이 이미 옳게 죽었든 그릇 죽었든 간에 죽었으면 그 다음은 마땅히 과인의 외생 지린약이 군위에 올라야 하지 않느냐. 더구나 탈한 놈은 임금을 죽인 도적이다. 어찌 그 놈을 그냥 둘 수 있으리요. 채계가 선뜻 아랜다. 타는 사냥을 매우 좋아한다 하더이다. 그놈이 사냥하러 나오거든 엄습해서 죽여버립시다. 채우는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이에 채계는 형인 채우의 영을 받아 병차 백승을 거느리고 채, 진 두 나라 경계로 갔다. 그는 타가 사냥하러 나오기만 하면 엄습할 요량이었다. 동시에 그는 정탐군을 미리 진나라로 보내 저편 동정을 살펴오도록 했다. 진나라로 갔던 정탐군이 돌아와 보고했다. 진나라 임금은 사흘 전에 사냥하러 나갔다고 합디다. 그리고 알아본즉 지금 계구에 둔치고 있다 합니다. 채계는 머리를 끄덕였다. 내 계책대로 모든 것이 들어맞는구나. 이에 채계는 병차 백승을 거느리고 계구 땅으로 갔다. 계구에 당도한 채계는 수레와 말을 10대로 나눴다. 모든 군사들을 사냥꾼처럼 변장시키고 좌우로 흩어져 탈을 에워싸게 했다. 그들은 나아간 지 얼마 뒤 멀리 진나라 군사들을 발견했다. 이때 허허벌판을 사슴 한 마리가 달렸다. 진나라 군사 한 사람이 활을 당겨 사슴을 쐈다. 화살은 사슴을 정통으로 맞췄다. 가볍게 달아나던 사슴은 대번에 고꾸라지면서 나동그러졌다.
이를 본 체계는 불문 곡직하고 달려가서 죽은 사슴을 수레에 실었다.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사슴을 가로채는 걸 보고는 진나라 임금은 대로했다. 저게 웬 놈이냐, 속히 붙들어 오너라.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 걸 보고 체계는 수레를 돌려 달아났다. 이 진나라 임금은 즉시 수레를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쫓았다. 문득 금나 소리가 요란스레 일어났다. 양쪽 고개와 앞 언덕에서 남도없는 사냥꾼 10대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고 진나라 임금을 에워싸게 시작했다. 진나라 임금이 크게 노에서 소리친다. 너희들은 못하는 놈이냐? 물러서지 못할까? 그러나 10대나 되는 사냥꾼들은 달려들어 진나라 임금을 수레 밑으로 끌어내렸다. 그제야 체계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은 진나라 임금을 꾸짖는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최후의 동생 체계다. 네 이놈, 너는 진나라 임금을 죽인 대형 무도한 놈이다. 내 우리 형님의 명을 받고 너를 잡아 죽이러 왔다. 그는 다시 진나라 군사에게 말했다. 죄는 이놈에게만 있다. 여러 병사는 안심하여라. 사냥 따라왔던 진나라 병사들은 형세가 이롭지 못해 떨떠름하던 판에 이 말을 듣자 모두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절했다. 우선 체계는 일일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 뒤 귀국의 공자 약은 그대 나라 선군의 아들이며 우리 최후의 생질이시다. 이제 그 어른을 받들어 군위에 모시고자 하니 그대들 뜻에 어떠하뇨? 진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청컨대 우리들이 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체계는 그 당장에서 역적 탈을 한 칼에 참했다. 그 목을 수레 위에 댕금원이 달고 진나라 서울로 갔다. 진나라 군사들이 앞장서서 길을 열고 거리로 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알린다. 제 나라에서 사람이 와서 이미 역적을 참하고 이제 새로 임금을 모시려고 들어오시는 길이다. 그런데 타는 얼마나 민심을 잃었던가. 시정 백성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체계를 환영했다. 진궁에 당도한 체계는 즉시 수레에 매단 타에 목을 내려 쥐난공 묘에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공자약을 진나라 군위에 올려 모셨다. 그가 바로 진여공인 것이다. 이는 주한왕 14년 때 일이었다. 쥐난공이 죽자 그 동생 공자타는 조카뻘 되는 세자를 죽이고 임금 자리에 오른 지 겨우 1년 6개월 만에 죽음을 당한 셈이다. 그는 길지 못한 부귀를 탐하여 그 임금을 죽였다는 흉악한 누명만 남겼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 일을 증명한 예시가 있다. 임금을 죽이고 천년 부귀를 원했으나 부질없이 사냥만 즐기다가 죽을 줄이야 네 알았으리요. 이 같은 흉악한 자를 죽이지 않는다면 난신 적자를 양성하는 거나 다름없으리라. 진나라 공자 약이 즉위한 이래 채나라와 극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리하여 천하는 몇 해 동안 무사했다. 남방엔 초나라가 있었다. 초의 성씨는 미며 벼슬은 자작이었다. 그들 조상은 전옥제에서 시작된다. 중년은
웅통은 고신씨의 화정으로 있으면서 능히 천하를 빛내고 융합시켰기 때문에 추경이란 칭호를 받았다. 중녀가 죽자 그 아우 오해가 뒤를 이어 추경이 되었다. 그에겐 육종이란 아들이 있었다. 육종은 기방국 임금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기방국 공주인 그의 아내는 애를 뵌 지 11년 만에 왼쪽 옆구리로부터 아들 셋을 낳고 또 오른쪽 겨드랑이로부터 아들 셋을 낳았다. 그 6 아들 중에 장자의 이름은 번이며 성씨는 기며 위어에 봉되어 하나라 백으로 있다가 탕왕이 복근 거를 칠 때 멸망했다. 다음 차자의 이름은 삼오며 성씨는 동이며 하나에 봉되었다가 주나라 때 호국이 되었으나 뒤에 초에게 멸망당했다. 삼자는 팽조니 팽은 성씨며 하나에 봉되어 상나라 백으로 있다가 상나라 말년에 망했다. 사자는 회인이니 성씨는 운이며 정화에 봉되었다. 오자는 안이니 성씨는 조며 주어에 봉되었다. 육자는 계련이니 성씨가 미였다. 이 계련에 후에 유명한 유경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학문도 대단했거니와 도덕도 높았다. 주나라 주문왕과 주무왕이 다 함께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만 보아도 가히 그 학문과 덕행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차손은 성을 웅시로 고쳤다. 주성왕 때 무무에 공로 있는 자손들을 청거했는데 그때 옥력이란 사람이 뽑혔다. 그는 바로 유공의 증손이었다. 옥력은 형만에 봉되어 자남지전으로 가 있으면서 단양에도 도읍을 정했다. 옥력으로부터 다시 5대를 지나 웅거에 대해 일렀다. 웅거는 야심도 대단하고 정치 수완도 비상한 사람이어서 강한 사이에 민심을 얻었다. 그는 무엄하게도 스스로 왕이라 자칭했다. 그 당시가 바로 주여왕 시대였다. 아시다시피 주여왕은 난폭하고 모질고 무서운 왕이었다. 웅거는 혹 주여왕이 자기를 정벌하지나 않을까 뒤가 캥겨서 곧 자칭하던 왕후를 버렸다. 다시 웅거에서 8대를 지나 웅이에 대해 이르고 웅이에서 다시 2대를 지나 웅순에 대해 일렀다. 그가 바로 부모란 사람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우 웅통은 부모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군위에 올랐다. 웅통은 천성이 강포하고 싸움을 좋아했다. 그는 은근히 왕이라 자칭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천하대세를 훑어본즉 아직 모든 나라 제후들이 주를 왕으로 떠모시고 끊임없이 조정에 출입하기 때문에 그는 속뜻을 내색하지 못하고 사세만 관망했다. 바로 이럴 때 주한왕은 주책 없이 오기만으로 정나라를 쳤다가 여지없이 패했던 것이다. 웅통은 이 소문을 듣고는 기뻐했다. 주나라 왕실은 스스로 무능을 폭로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주왕실에 버릇없이 굴었다. 드디어 웅통은 왕후를 자칭하기로 결심했다. 웅통이 여러 신하를 모아 은연조로 묻는다. 과인은 앞으로 왕이라 칭하니 그대들 뜻은 어떠하뇨? 영륜 투백비가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우리 초나라가 왕후를 중지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컫는다면 세상 사람이 놀랄까 두렵습니다. 반드시 먼저 위력으로 모든 나라 제후를 굴복시킨 뒤 칭왕할 수 있습니다. 웅통이 다시 묻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꼬? 토백비가 대답한다. 한동 모든 나라는 수나라를 대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공은 잠시 군사를 거느리고 수나라 가까이 가서 다시 사신을 보내어 동맹을 맺고자 청합시오. 수나라가 우리에게 복종만 하면 한해 간에 모든 나라도 우리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웅통은 연심 머리를 끄덕였다. 이에 웅통은 대군을 거느리고 핫땅에 둔쳤다. 그리고 대부 원장을 수나라로 보내 동맹하기를 청했다. 이때 수나라에 한 어진 신하가 있었다. 그는 계랑이란 사람이었다. 또 간특한 신하가 있었다. 그는 이름을 소사라하였다. 수우는 원래 아첨하는 신하를 좋아했다. 어진 신하라면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소사를 총애했다. 초나라 사자가 동맹을 청하자 수우는 두 신하를 불러 상의했다. 문제는 동맹을 맺느냐 마느냐에 있었다. 계량이 아랜다. 초는 강하고 우리 수는 약합니다. 그런데 초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와 동맹을 청하니 그들의 속마음을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겉으론 응하는 체하고 속으론 방어할 준비만 갖추면 별로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소사가 아랜다. 이곳에서 알 수도 없는 초나라를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컨대 신이 동맹할 조약을 가지고 초군에 가서 그들의 허실부터 자세히 내탐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경이 핫땅에 가서 형편부터 본 후에 초와 동맹을 맺도록 하라. 하고 수우는 분부했다. 한편 투백비는 수나라에서 소사가 온다는 걸 듣고는 웅통에게 아랜다. 신이 듣건대 수나라 소사는 소견이 좁고 겨우 아첨에서 수우의 총애를 받는 자라 합니다. 이제 그 자가 이리로 오는 것은 우리의 허실을 알아보려는 짓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감추고 어리숙하게 배야 합니다. 그러니 씩씩한 군사는 후방으로 돌리고 늙고 약한 군사만 늘어 세우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면 할수록 더욱 교만하리니 교만하면 반드시 게을러지는 법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진 뒤라야 우리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곁에서 대부 웅소리 참견한다. 소사는 경망하지만 그 뒤에 지감 있는 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 일로 수를 속일 수 있을지요. 토백비가 대답한다. 오늘 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해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이요. 웅통은 토백비의 계책을 줬기로 했다. 마침내 소사는 핫땅에 당도했다. 그는 초나라 내막을 알려고 온 만큼 모든 걸 예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초용으로 들어가 사방을 자세히 살펴봤다. 초나라 군사는 거기에 늙은이 아니면 병약한 것들 뿐이었다. 입고 있던 갑옷들은 낡아빠지고 짚고 있던 창은 녹이 슬어 싸움에 견딜 만한 것이 없었다. 이윽고 소사의 얼굴에 오만한 기색이 떠올랐다. 소사가 쫄을 빼며 웅통에게 묻는다. 우리 두 나라는 각기 강토를 지키며 아무 연고도 없는데 아직 못 깨라. 귀국이 동맹을 정하니 어쩐 영문입니까?
웅통이 빙그레 웃으며 거짓말을 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있어. 이럴 때 조그만 나라들이 합세하여 우리를 못살게 굴 염려가 없지 않기로 귀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친형제처럼 지내려는 것이요. 소사는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한동에 조그만 나라들이 많으나 다 우리나라 호령엔 꿈쩍 못하지요. 그러니 조금 더 염려 맙시오. 소사는 초군을 깔보고 옹통과 동맹을 맺었다. 이리하여 소사는 수나라로 돌아가고 옹통은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본국으로 돌아간 소사가 수에게 자랑한다. 초군은 모두 병약해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동맹을 맺게 되자 곧 회군했습니다. 매우 우리를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럴 때 주공께서는 신에게 약간의 군사만 주시면 신은 당장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비록 모조리 사로잡아 오지 못할 망정 초군의 반수는 어렵지 않게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한번 혼을 내줘야 초는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우리 수나라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수는 소사의 말에 동해서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이 소문을 듣고 계량은 크게 놀라 즉시 궁으로 들어갔다. 군사를 일으킨다니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초는 야고와 분모 이래 대대로 그 정사를 바로잡고 빅능과 강한을 경영한 지 여러 해입니다. 더구나 옹통으로 말하면 그는 조카를 죽이고 군위에 오른 놈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우리에게 동맹을 청하겠습니까? 반드시 속에 별다른 생각이 있어 일부러 늙고 병든 군사만 우리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는 다 우리를 유인하려는 속임수입니다. 그들을 추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 계책에 떨어지고 맙니다. 깊이 생각합시오. 수는 소사의 말을 좇아야 할지 계량의 말을 따라야 할지 한동안 생각했다. 그는 마침내 점을 쳤다. 점괘는 불길했다. 그제야 수는 초군을 추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옹통은 수병이 자기네를 추격하려다가 계량 때문에 중지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탄식했다. 옹통이 토백비에게 묻는다. 계량이 간했기 때문에 수가 우리를 추격하지 않기로 했다 하니 수를 무찔러 버리려는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시 생각해보라. 토백비가 다시 계책을 아랜다. 한번 한동 여러 나라 제후에게 심록당으로 놀러 오도록 청합시오. 그때 수가 오면 우리에게 복종한 것이며 아직 중국 제후에 열에 끼지 못한 조국을 변방나라라 해서 멸시하고 안 오거든 동맹을 배반하였다는 트집을 잡아 수를 쳐야 합니다. 옹통이 연신 머리를 끄덕인다. 경의 말이 옳다. 옹통은 모든 나라로 보낼 사자를 정한 뒤 경들은 각기 맡은 나라에 가서 7월 초하룻날에 심록당으로 놀러 옵소사 하고 그 나라 군장에게 초청하여라. 하고 일장 훈시를 했다. 초나라 사자들은 일제히 한동 모든 나라로 떠나갔다. 어느덧 7월이 되었다. 한동 일대의 파용, 복등, 우문, 나운, 이진, 신강 등 모든 나라 임금이 심록 땅으로 모여들었다. 결국 황, 수 두 나라만이 참석하지 않았다. 웅통은 즉시 원장을 보내 황나라를 책망했다. 황은 초에게 책망을 받고 기세에 눌려 즉시 사자를 보내고는 웅통에게 사과했다. 다음에 웅통은 구라를 보내 수나라를 책망했다.
그러나 수우는 사과하지 않았다. 웅통은 계책대로 수국을 치려고 한수 회수 사이에 가서 둔쳤다. 한편 초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우는 즉시 모든 신하를 모으고 계책을 묻는다. 계량이 아랜다. 초가 여러 나라를 청해서 대접하고 이제 병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 하니 가베이 당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싸우느니보다는 우리 편에서 우호를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가 우리 말을 순순히 들어주면 우호를 맺고 들어주지 않으면 허물은 초에게 있습니다. 초가 우리의 부드러운 말에 속으면 그들의 군사는 태만한 마음을 일으킬 것이요. 우리 청이 초에게 거절당하면 우리 군사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 군사가 분노하고 초군이 태만하면 그젠 한바탕 싸워 요행수라도 발할 수 있습니다. 계량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곁에 있던 소사가 팔을 뽐내며 말한다. 그대는 어찌 그다지도 겁이 많소. 초가 이번에 먼 길을 오는 것은 스스로 죽기 위해 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속히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또 전번처럼 초군은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어찌 앞갖고 분하지 않겠소. 수우는 두 신하가 옥신각신 입다툼을 하는 걸 듣고는 어찌하 좋을지 몰랐다. 드디어 수우는 소사로 융우를 삼고 계량으로 어를 삼아 초군을 막기 위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청림산 밑에 가서 진을 쳤다. 계량이 수레 위에서 초나라 군사를 바라보며 수우에게 말한다. 지금 초군은 좌우 두 곳을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초나라 풍속은 좌편을 윗자리로 삼느니만큼 웅통은 반드시 저 작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웅통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강병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주공은 먼저 저들 우군을 공격합시오. 적의 우군이 패하면 그들의 좌군도 기운을 잃을 것입니다. 곁에서 소사가 계량을 핀잔한다. 우리가 웅통이 무서워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 수우는 소사의 말을 옳게 여기고 즉시 초의 자군을 향해 쳐들어갔다. 이에 초군은 진문을 열고 수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우는 쉽사리 초의 진속으로 풍우같이 쳐들어갔다. 일단 초의 진속까지 들어갔을 때다. 사방에서 초의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수군을 내려 덮었다. 초군은 모두가 용맹한 강병이었다. 이에 소사는 초나라 장수 투단과 싸운 지 불과 10합에 투단의 칼을 맞고 달리는 병차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었다. 계량은 죽기를 각오하고 수우를 보호하면서 싸웠다. 아무리 싸워도 초나라 군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수우는 어떻게 다급하던지 용차를 버리고 미복으로 졸개들 틈에 끼어 들어갔다. 그리고 계량이 전력을 기울여 혈로를 열고 겨우 초군 포위에서 탈출했다. 수우는 초군의 포위에서 겨우 벗어나와 군사를 점거했다. 살아온 자는 불과 10에 3사 정도였다. 수우가 계량을 돌아보며 탄식한다. 과인은 그대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일렀다. 소사는 어디에 있다뇨? 곁에서 군사 한 사람이 아랜다. 적장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수우는 연신 탄식했다. 계량이 아랜다. 그자가 나라를 망칠 뻔했는데 주공은 어째서 애석하다 합니까? 당장 급한 일은 곧 초와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우가 머리를 끄덕인다. 과인은 앞으로 그대가 하자는 대로 하리라.
예, 계량은 초용에 가서 강화하기를 청했다. 웅통이 대로하여 꾸짖는다. 너의 주공은 동맹을 저버리고 청에도 오지 않고 더구나 군사를 일으켜 우리에게 대항했다. 이제 싸움에 패하고 강화를 청하니 어찌 진심이라 하겠느냐. 계량이 얼굴빛을 변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한다. 간신 소사가 총에만 믿고서 공을 탐하여 굳이 주공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게 한 것이지 결코 우리 주공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소사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공께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시고 신을 보내사 이제 휘하의 머리를 조아리게 한 것입니다. 만일 군우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 수는 마땅히 한동 땅 여러 군장들을 거느리고 기국의 뜰에 서서 복종하겠습니다. 그때 군우는 우리 수를 제거합시오. 웅통은 계량을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겠다. 토백비가 탄식한다. 하늘이 수를 기어이 망치려 아니하사 그 경망한 소사를 죽게 하였으니 이제 수를 아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일이 이쯤 되었은즉 그들의 청을 들어줍시오. 그 대신 수가 한동 땅 모든 군장을 거느리고 주에 가서 우리 초나라 공적을 칭송하는 동시 우리 초나라 왕호를 받아오게끔 하고 연후에 다시 남만을 진압하면 우리에게 이익은 있을지언정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 계책이 좋다. 그러면 이 뜻을 계량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예, 원장이 밖으로 나가서 계량에게 말한다. 우리 주공은 장차 강한을 거느리사 왕호를 받고 남쪽 오랑캐들을 진압하려 하십니다. 만일 기국이 모든 오랑캐들을 거느리고 주 왕실에 가서 우리의 뜻을 달성시켜주면 이는 우리 주공의 영광이며 또한 기국의 공로라. 우리 주공은 잠시 싸움을 쉬고 기국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계량은 깊이 한숨만 쉬었다. 그는 돌아가 수호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수호는 입맛이 썼다. 그러나 감히 복종 않을 수도 없었다. 수호는 모든 오랑캐들을 거느리고 천자가 계시는 주왕실로 갔다. 그는 주한왕 앞에 보복하고 아랜다. 신이 이번에 입조한 것은 한동 땅 모든 군장의 뜻을 받아 초나라 공적을 칭송하고 또 초나라가 아니면 사나운 오랑캐들을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에게 왕호를 내려줍소서 하고 청하러 왔습니다. 주한왕은 별 기막힌 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이 수우를 굽어보고는 크게 꾸짖는다. 참으로 무엄하다. 내 감히 짐에게 그런 말을 아를 수 있느냐. 수우는 벌벌 떨며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는 왕궁에서 물러나갔다. 그는 난처한 자기 처지가 불쌍했다. 그 후 웅통은 천자가 자기에게 왕후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한 대로했다. 과일의 선인 웅육께서 주나라 천자를 2대나 보좌한 공로만 해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머나먼 곳 보잘것없는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베어주고 이제 지역이 개척되고 백성들이 늘고 오랑캐들이 신하로서 복종하게 되었건만 천자는 이래도 우리 위를 올려주지 않는구나. 그래, 천자는 상도 줄 줄 모른다더냐. 천자는 적나라 놈들이 쏜 화살을 어깨에 맞고 능히 토벌도 못했다니. 그래, 벌도 줄 줄 모른다더냐. 상벌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왕지를 하는고. 우리 선군 웅거께선 일찍이 왕호를 쓰신 일도 있다. 과인은 이제부터 선군께서 쓰던 그 왕호를 광복하겠다.
어찌 그까지 주에게 알아보고 말고 할 것이 있으리요. 웅통은 드디어 왕후를 자칭하고 스스로 초마왕이라 했다. 초마왕은 수나라와 다시 동맹을 맺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동 모든 나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붕괴했으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보내 초를 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한왕은 이 소식을 듣고는 비록 대발노발하여 초의 웅통을 당장에 죽일 놈이라고 호통했으나 그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로부터 조왕실은 더욱 무능해졌다. 이런 반면 초는 더욱 강성해졌다. 웅통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웅자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도읍을 영땅으로 옮기고 모든 오랑캐를 거느리고는 중국을 침범하려 노렸다. 만일 그 뒤 소릉의 군사와 성북의 싸움이 없었던들 중국은 초나라의 힘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다음 날의 이야기다. 정장공은 주한왕의 군사를 물리치고 이긴 뒤 깊이 공자원의 공로를 찬양했다. 그래서 그에게 여급 대성을 지키게 했다. 이는 마치 왕이 신하에게 고를 봉하듯이 한 짓이다. 그리고 싸움에서 공로를 세운 모든 대부에게도 각기 상을 내렸다. 그러나 오직 축담의 공로만은 빼버렸다. 그에겐 상도 주지 않았고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축담은 매우 붕괴했다. 그는 직접 정장공에게 불평을 말했다. 정장공은 축담의 말을 듣고 나서 그대는 왕을 활로 쏘지 않았는가? 그래, 왕의 어깨를 쏘아 맞춘 사람에게 상을 주면 천하 사람들이 과인을 뭐라고 하겠는가? 하고 축담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축담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다.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분을 삭히지 못하고 드디어 축담은 등창이 나서 죽었다. 정장공은 축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번 머리를 끄덕이고 많은 비단과 곡식을 그 집으로 보내 장사나 지내주라 했다. 이때가 조한왕 19년 여름이었다. 정장공은 그의 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자 병상에서 일어나질 못했다. 어느 날 정장공은 제족을 병상 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대사를 의논했다. 과인의 수라에 아들이 11라. 세자, 홀, 이외에 자돌, 자미, 자이가 있어. 다 귀골로 생겼으되 특히 자돌은 재주와 지혜와 복록에 구비하여 그들 중에서도 으뜸이다. 그 외 세 아들들은 끝을 잘 맞히기 어려울 상이다. 이제 과인은 군의를 돌에게 전하고자 한다. 뜻에 어떠하뇨? 제족은 경솔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 생각하다가 아랜다. 등만은 원비며 홀은 적자며 장자며 오래도록 세자 위에 있었습니다. 또 그는 여러 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이 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일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우신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은 감히 명령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정장공이 말이 없다가 한참 후에야 돌은 결코 남의 밑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미다.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꼭 홀을 군위에 세우려면 차라리 돌을 외가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제족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 간단히 대답한다.
속담에 자식을 아는 건 아비만한 이가 없다 합니다. 그저 주공께서 매사를 알아 합시오. 회생하지 못할 걸 짐작하고는 정장공이 길이 탄식한다. 우리 정나라는 이제부터 일이 많겠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죽나보다 하는 미련과 내 죽는 뒤면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장공은 드디어 결심하고는 공자도를 불렀다. 너는 송나라로 가거라. 그리고 내 외가에 가서 살아라. 공자돌은 모든 뜻을 눈치챘는지 그 아버지에게 응당 이유를 물음직도 하건만 종시 아무 말 않고는 송으로 떠났다. 사람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하지만 특히 수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략과 수완과 기품이 누구만 못하지 않던 일대의 간우 정장공도 야심과 할 일은 태산 같았으나 수명은 느릴 순 없었다. 그해 5월에 정장공은 정나라 장례를 근심하며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정장공이 죽자 세자 홀은 군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정소공인 것이다. 성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소공은 대부들을 여러 나라에 사절로 보냈다. 제족도 사절이 되어 송나라에 갔다. 그가 특히 송나라로 간 것은 외가에 가 있는 공자돌의 그 태도를 내탐하기 위해서였다. 공자돌의 생모는 송나라 옹씨의 딸이었다. 이름을 옹길이라 했다. 적으로 옹씨 종족들은 송우 밑에서 많은 벼슬을 지냈다. 그러므로 송장공은 옹씨 일가를 특히 사랑하고 신임했다. 공자돌은 그 부친에게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송나라 외가에 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인 정장공이 세상을 떠났지만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옹길만을 그리워했다. 그는 늘 외가 사람들과 서로 모여 앉아 어떻게 하면 정나라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 상의했다. 옹씨는 송장공에게 공자돌의 신세를 아뢰고 공자돌이 정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줍시오. 하고 귀에 있을 때마다 청했다. 그럴 때마다 송장공은 언제고 기회 있으면 주선하겠으니 염려 마라. 하고 대답했다. 바로 이런 때 정나라 제족이 사조로서 송나라에 당도했다. 송장공은 제족이 왔다는 걸 듣고는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홀로 중얼거린다. 이제야 때는 왔다. 자돌이 정나라로 돌아가고 못 가는 것은 제족에게 있다. 송장공은 남군 장만을 불러 궁중에다 무사를 매복시켰다. 제족은 뭣도 모르고 궁으로 들어가 송장공에게 예를 드렸다. 예가 끝났을 때였다. 매복하고 있던 무사들이 일시에 뛰어나가 제족을 붙들어 끌어안쳤다. 제족이 큰 소리로 외친다. 외신이 귀국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송장공은 빙그레 웃으며 할 말이 있으면 군부에 가서 하여라. 하고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즉시 제족은 군부로 끌려갔다. 무사들은 제족을 결박했다. 군부는 물샐 틈도 없었다. 제족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해는 지고 밤이 되었다. 그제야 태제 화독이 군부로 와서 주안상을 차리게 하고는 제족을 방으로 모셔들이게 한 뒤 술을 권했다. 제족이 술잔을 받지 않고 묻는다. 우리 주공은 기국과 수호하려고 나를 사신으로서 보낸 것이오. 아직 아무 허물도 없거늘 귀국 군우는 어찌하사
이렇다 하시나이까? 혹 우리 주공에게 예의상 어긋남이 있어 그러시는지, 또는 사신으로 온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시는지 똑똑히 말해주오. 제족은 불쾌한 기색으로 따졌다. 화덕이 웃으며 대답한다. 이래 그런 것은 저래 그런 것도 아니오. 귀국의 공자돌이 지금 외가에 와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라. 자돌이 우리 송나라에 와서 숨어 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공께서도 자연 그 정상을 불쌍히 생각하고 있어. 더구나 이번에 즉위한 귀국의 자올은 결단성도 없으려니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대가 자올을 폐위시키기만 하면 우리 주공은 언제든지 귀국과 수호할 것이요. 그대는 이 일을 도모하오. 제족이 대답한다. 이번에 우리 주공은 선군의 명을 받고 즉위하신 것이요. 신하로서 임금을 폐위시키면 천하 제후들이 우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화덕은 능글맞게 말한다. 정장공은 살아계실 때 옹기를 총애하셨소. 그 어머니가 총애를 받았는데 그 아들이 어찌 귀염을 받지 않으리요. 비록 그뿐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 임금을 없앤다거나 몰아내는 일쯤이야 어느 나라고 간에 흔히 있는 일이요. 그저 힘만 있으면 그만이라. 감히 죄를 다스릴 자 누구리요. 정 우리 말대로 하겠다만 여기서 맹세하오. 제족이 머리를 숙이며 맹세한다. 공자 돌을 정나라 군위에 세우지 못하거든. 천지신명은 나를 죽이소서. 그제야 화덕은 머리를 끄덕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사관이 제족을 두고 지은 시가 있다. 대장부는 영욕에 놀라지 않나니 한나라 재상으로서 어찌 협박에 굽혔나뇨. 만일 충신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 않았다면 송나라가 그렇게 만만히 보진 못했으리라. 화덕은 군부에서 나오는 길로 송장공에게 가서 제족이 승낙하였다는 걸 보고했다. 이튿날 송장공은 공자들을 밀실로 불러들였다. 과인은 그대 외가인 옹씨에게 언약한 것도 있어서 그대를 정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번에 정나라에선 새로 임금이 섰는데 요즘 과인에게 밀서가 왔다. 그 밀서에 의하면 과인이 그대를 죽이면 정나라 임금은 과인에게 성셋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정나라 성셋을 욕심내어 차마 그대를 죽일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대를 불러 비밀이 알리는 것이다. 공자들은 즉시 일어나 송장공에게 큰절을 했다. 돌은 불행하여 귀국에 와서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돌의 생사는 이미 군우에게 매였음이라. 만일 군우의 덕으로 다시 정에 돌아가 선인의 종묘를 보게 된다면 이는 다 군우의 은덕인즉 어찌 성셋뿐이겠습니까? 송장공이 연신 머리를 끄덕인다. 과인이 제족을 군부에 잡아둔 것도 또한 공자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대사는 제족이 아니면 성취시킬 수 없다. 이제 과인은 제족을 불러 맹세를 시키리라. 예, 송장공은 제족과 자두를 상명시켰다. 송장공은 다시 도래외가 사람인 옹씨까지 불렀다. 송장공은 장차 정나라 호를 폐위시키고 자두를 군위로 올려 모실 일에 대해 일장 설명부터 늘어놓았다. 공자 돌과 제족과 옹씨는 송장공 앞에서 서로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했다. 송장공은 친히 그들의 맹세를 맡아보기로 하고 태제, 화독은 이 일에 대해
계책을 꾸미기로 했다. 송장공이 공자 돌에게 강요한다. 이 일이 성취되면 성셋과 그 외 흰구슬 100쌍과 황금 만일과 해마다 곡식 3만종을 우리 송에게 보내주기 바란다. 그리고 즉석에서 서약서까지 쓰게 했다. 제족도 시키는 대로 서약서에 서명했다. 공자들은 정나라 임금도 되기 전에 송나라 요구를 다 승낙했다. 송장공은 서약서를 집어넣고 다시 공자돌에게 분부한다. 앞으로 대사가 성공하거든 정나라 정사는 모조리 제족에게 맡기게. 예, 그렇게 하오리다. 송장공이 이번엔 제족에게 명령한다. 과인이 듣건대 그대에게 여식이 있다 하니 공자돌의 외가인 옹씨의 아들 옹규와 통혼하는 것이 좋을 상이다. 이왕이면 이번에 옹규를 데리고 정으로 돌아가서 혼례하고 그대의 사위인 옹규에게 정나라 대법회서를 주어라. 제족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실컷 조건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장공은 물샐 틈 없이 계책대로 일을 꾸몄다. 마침내 공자돌과 옹규는 백성 옷을 입고 장사꾼처럼 가장하고서 제족의 수레들을 따라 정나라로 갔다. 그들이 정나라에 도착한 것은 9월 초하룻 날이다. 제족은 공자돌과 옹규를 자기 집에 숨겨두고 병이 나서 운신을 못한다는 소문을 내고 궁으로 가지 않았다. 이에 정나라 대부들은 제보로 문병을 갔다. 제족은 대부들이 왔다는 내통을 받고는 자객 100명을 자기 방 벽장 속에 감췄다. 그리고 나서 분부한다. 모두 들어오시게 하여라. 예, 대부들은 제족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프다던 제족의 얼굴엔 기름이 돌고 게다가 의관까지 갖추고 앉았는 걸 보고는 대부들이 놀라 묻는다. 상공은 별거 없으면서 왜 궁에 들어오지 않으셨소? 제족이 이 말을 찌푸리며 대답한다. 족은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일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우리 손군께서 자도를 송나라로 보냈을 때 송우에게 여러 가지로 부탁한 일이 있다 하오. 그래서 이제 송우가 장차 장수 남궁 장만에게 병차 600승을 주어 우리나라를 쳐서라도 자도를 군위에 세우겠다고 합디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정되지 못했은즉 장차 송을 어찌 당적하면 좋겠소. 이 말을 듣고서 대부들은 크게 놀랐다. 서로 돌아볼 뿐 감히 선뜻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제족이 대부들을 한번 둘러보며 말한다. 송군을 막는 도리는 주공을 폐위시키는 길밖에 없소. 지금 우리 집에 공자 돌이 와 계시오. 여러분은 장차 어떻게 하시겠소? 바라노니 곧 결정하시오. 고검이는 지난날 자기가 상경 벼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세자 홀이 가나여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 해서 늘 세자 홀을 미워했었다. 고검이는 손으로 칼집을 쓰다듬으면서 상공의 말씀은 참으로 사직의 복이요. 우리는 새로 임금 되실 분을 배웠고 싶소. 하고 찬동한다. 대부들은 잠잠히 앉았다가 이 말을 듣자 혹 고금이와 제족 사이에 미리 무슨 약속이라도 있지 않았나 하고 의심이 났다.
더구나 벽장 속에서 완연히 사람들의 인기쳐 소리가 나는 걸 듣고서는 겁이 났다. 고검이 말씀이 지당하오. 이에 대부들은 개개이 굽신거렸다. 제족은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그는 공자도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윗자리로 모셨다. 그리고 그는 고검이와 함께 먼저 너붓이 절했다. 대부들도 일이 이쯤 되고 보니 별돌이 없었다. 그들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시에 섬돌 아래로 내려가 꿇어 엎드렸다. 제족은 먼저 자기의 이름을 쓰고는 대부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쓰도록 했다. 그리고 즉시 사람을 시켜 그 연명장을 궁으로 보냈다. 그 연명장 내용은 송나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공자 도를 군에 모시려 하니 이하 10명한 신들은 주공을 섬기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대부들은 제족의 병문안을 갖다가 병을 얻은 셈이 됐다. 그러나 궁으로 보낸 그 연명장 속엔 아무도 모르는 제족의 비밀, 장기가 끼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공이 군이 오른 것은 실로 선군의 뜻이 아니었고 신족이 주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나라는 신을 수감하고 공자도를 군위에 모시라고 위협했으며 신에게 맹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신이 죽는 데서 주공께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을 알고 이미 그들의 욕구를 승낙했습니다. 이제 송나라 군사가 장차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것이며 모든 신하는 송나라 강병이 두려워 공자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공께서는 이러한 대세를 따르사 잠시 군위를 떠납시오. 신이 다시 기회를 보아 포기하시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맹세하나이다. 이 말을 어기는 자에게 하늘은 벌을 내리시라. 정소공은 연명장과 제족이 보낸 비밀 장기를 보고서는 자기의 외로운 처지를 알았다. 그는 규비와 서로 울며 이별하고 그날 밤에 위나라로 달아났다. 9월 기해일에 제족은 공자도를 받들어 군위에 올려 모셨다. 그가 바로 정려공인 것이다. 그뒤 제족은 궁중 대소사를 도맡아 결제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여식을 옹교와 결혼시켰다. 제족의 딸의 옹교의 아내를 옹이라고 한다. 제족은 다시 정려공에게 아랜 뒤 자기 사위인 옹교에게 대부 벼슬을 시켰다. 옹씨는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려공의 외가 사람이다. 정려공은 송나라에 있었을 때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옹교를 잠못 총애했다. 그래서 제족에 바로 다음 지위를 줬다. 생각보다 쉽사리 백성들도 안정하고 복종했다. 그러나 공자 미와 공자 의는 속으로 불평을 품었다. 그들은 정려공에게 부질없이 생명을 빼앗기길 두려워했다. 그해 9월에 공자 미는 채나라로 달아나고 공자 의는 진나라로 달아났다. 송장공은 공자돌이 군이 올랐다는 기배를 받고는 즉시 사람을 시켜 치하하는 글을 보냈다. 이 한 번의 사명으로 인해 장차 송, 정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또한 하회를 보라.